나의 아버지. 평생을 아버지를 오해하며 살아온 아들들의 이야기.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우리는 유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았고 굳이 꺼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기 것을 챙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내 것이라는 개념은 늘 가족 뒤에 있었고 항상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 형제들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슬픔 때문이라기보다는 아직 아버지가 떠났다는 사실이 현실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구두, 벽에 걸린 오래된 점퍼, 아버지가 매일 쓰던 작은 가방. 모든 것이 그대로였는데 정작 아버지만 없다는 사실이 이상할 만큼 낯설었습니다. 형은 말없이 가방을 열었고 그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발에 있었고 가장자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도 늘 들고 다니던 물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그 통장을 펼쳤습니다. 통장 속 잔고를 확인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단순했고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37,000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던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도 초라한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통장은 마치 아버지 자신처럼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늘 집보다 밖에 계셨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거나 퇴근길에 지친 얼굴로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대충 만진 뒤 신문을 반으로 접어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오겠다는 말도 조심히 다녀오세요라는 대답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문 여는 소리와 닫히는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이 쉬는 날에도 우리 집 아버지는 일을 나갔습니다. 공사장 일이 있으면 공사장으로, 운송일이 있으면 트럭을 몰고 나갔습니다. 명절에도 아버지는 오래 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잠시 얼굴만 비추고 다시 나가곤 했습니다. 어릴 적 나는 그런 아버지가 불만이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놀러 가지 않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항상 바쁠까?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하루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도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그냥 똑같지. 그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에 익숙해졌고 어느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서 있었을 뿐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참 담담하시네. 그래도 남자는 저렇게 참아야지. 그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단정 짓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조금씩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울지 않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마음이 깊지 않은 게 아닐까?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도 적은 게 아닐까? 말이 없는 사람은 감정도 없는 게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판단이었지만 그때의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내 기준으로 판단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나는 그 침묵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위로가 아니라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먼저 멀어졌는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늘 비슷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요즘 일은 어떠냐? 몸은 괜찮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 전화들이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바쁜 하루 중간에 울리는 전화, 매번 반복되는 질문. 어느 순간부터 나는 전화를 받는 대신 문자를 남기거나 아예 부재중으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말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전화를 걸었고 나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평범한 안부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말이 서툰 사람의 사랑은 늘 이렇게 늦게 이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날은 정말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던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던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의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보호자분 되시죠? 라는 질문 뒤에 이어진 말은 병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질문에 제대로 대답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에 급히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장면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받지 않았던 전화, 짧게 끊어버린 통화, 귀찮다고 넘겨버린 안부 문자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알아보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늘 커 보이던 몸은 작아져 있었고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라고 아무 근거 없이 믿어왔다는 사실이 그제야 선명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병실에 들어온 걸 느꼈는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흐릿했지만 나를 알아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예전처럼 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도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통장. 마지막 통장만은 꼭 열어봐라. 그 말 뒤엔 설명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는 왜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대답을 들은 뒤 안도한 듯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나는 계속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왜 하필 통장이었을까?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단서였고 동시에 아버지 방식의 마지막 인사였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우리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미 잔고를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까지는 통장이 그저 아버지의 검소한 삶을 증명하는 물건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의 송금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꾸준히 이어진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받는 사람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미정. 처음에는 지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오래된 친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일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보자 단순한 지인이라는 생각은 점점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형제들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통장이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던 삶의 일부를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 이름을 남겼을까? 그 이름 하나가 통장 전체를 설명해주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습니다. 김미정은 아버지의 친누나였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피난길에서 헤어진 가족. 혼란과 굶주림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남매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 누나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잃었다는 상실감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앞에 놓인 삶을 살아내는데 집중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노인복지관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의 재회였지만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누나는 한국 전쟁 때 몸을 크게 다쳤고 지금까지 병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에게 침묵은 늘 선택이었고 책임이었으며 당신께서 터득한 삶의 방식과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월급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떼어 누나에게 보냈습니다. 그 금액은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의 꾸준함이었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송금. 그래서 아버지 통장에는 늘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같은 옷을 입었고 여행을 가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검소한 사람, 욕심 없는 사람.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검소함 뒤에는 말없이 짊어진 가족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줄여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가슴 한쪽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이해와 함께 찾아온 것은 깊은 후회였습니다. 왜 우리는 한 번도 아버지의 삶을 묻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 통장은 서랍 속에 있습니다. 잔고는 없고 더 이상 사용할 일도 없지만 나는 그 통장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숫자 대신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고 우리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어색했던 표현, 짧게 걸려왔던 전화들, 그 속에는 단순한 안부 한마디가 아니라 아버지의 진한 사랑의 표현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는 고모님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마지막 가르침일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